그 노인 죽었대요. 죽었다던 노인이 어젯밤 살아왔어. 남해안의 작은 포구, 새벽 5시. 짙은 안개가 바닷물 위로 천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람이 낡은 여인숙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여인숙 마당에서 두 사내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부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님, 진짜요? 내가 어제 분명히 그 노인 시신 봤다니까요. 패등대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나도 그 말 들었지. 근데 오늘 새벽에 박 영감이 멀쩡히 걸어 다니더라는 거요. 손에 그 낡은 지팡이 짚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러게 말이요. 이 섬에선 죽었다는 사람이 자꾸 살아 돌아온다 말이지. 그때 항구 쪽에서 작은 여객선 한 척이 안개를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는 검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엔 어떤 결심이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진구였습니다. 서울에서 IT 보안업체 분석가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평범하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듯 흔들렸습니다. 상속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구는 그 한 줄을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 편지 위에 또렷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 진구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젖은 나무 바닥이 발소리를 삼키듯 가라앉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본 진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있다. 진구는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슈퍼 앞에서 노인 몇 명이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살이 천막 사이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평상에 앉아 있던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형형한 눈빛.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칠성 할아버지였습니다. 뭐요, 젊은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혹시 이 섬에 박씨 성을 가진 어르신이 패등대 근처에 살고 계신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평상 위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부채질하던 손이 멈췄고 담배를 물고 있던 노인은 천천히 담배를 내려놨습니다. 칠성 할아버지는 한참 진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인한텐 가까이 가지 마. 젊은이가 알 일 아뇨.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까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 이 섬에선 어른 말 들어야 오래 살아. 진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의 눈빛 속에 두려움 같은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구의 발은 패등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바닷바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비탈진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간 진구는 드디어 패등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등대는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대 아래 작은 판잣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판잣집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누구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진구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판잣집 옆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어깨까지 내려온 마른 체구의 노인.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슬펐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진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듯 그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넌 그 사람 손자구나. 진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제 할아버지를 아세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여기 서 있으면 목이 물려. 박노인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판잣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판잣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한 대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엔 사람 얼굴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들은 왜 얼굴이 다 지워져 있습니까? 박노인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말이여, 가끔은 지워야 살 수 있는 거요. 박노인은 진구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구는 잔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할아버지 성함은 강만석이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박노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네. 그런 사람 모르네. 진구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잠깐이지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판잣집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영감, 박영감 있나? 박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진구의 팔을 잡고 작은 다락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 빨리.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어르신 누굽니까? 빨리. 진구는 박노인의 다급한 표정에 더 묻지 못하고 좁은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틈새로 아래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덩치가 큰 젊은 사내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박노인 앞에 서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도장만 한 번 더 찍으시면 됩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도장 같은 거 나는 가진 적도 없어. 어르신, 또 그러시네.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3억 원, 어르신 통장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 어르신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다락방 위에서 진구는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3억 원, 도장, 통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의 이름은 김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수십 명의 노인 이름이 적힌 거대한 장부 하나가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장 안 찍어. 다시는 안 찍어. 김도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 박 노인을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어르신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잊으셨어요? 박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락방 위 진구의 손에는 어느새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패등대 위로 무겁고 검은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위 진구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 틈새로 아래 상황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김도식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박 노인 앞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도 따로 사례 챙겨드릴게요. 300만 원 정도면 어떠세요? 박 노인은 봉투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 한다 했네. 다시는 안 한다 했어. 덩치 큰 사내가 박 노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좁은 판잣집 안이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우리 사장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 들으세요. 어르신 혼자 사신다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어르신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에 박 노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게. 자네들은 내 가족이 아니여. 김도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겠습니다. 어르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땐 도장 들고 계셔야 합니다. 두 사내가 판잣집을 떠나고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구는 조용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진구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게. 저 사람들 한국까지 지키고 있을 거요. 어르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무슨 일에 휘말리신 겁니까?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얼굴이 지워진 사진 하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오늘은 그만 자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세. 진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의 등이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구는 좁은 다락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김도식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억 원, 도장, 통장, 그리고 어르신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무언가. 다음 날 아침 진구는 일찍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박 노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진구는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여인숙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는 오래된 여인숙이었습니다. 진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인. 짧게 자른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인숙 주인 오미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 찾으세요? 네, 며칠 묵을까 합니다. 조용한 방이면 좋겠습니다. 오미란은 진구를 한번 훑어보더니 키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2층 끝방인데 바다가 보입니다. 진구는 오미란을 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구가 가방을 내려놓고 돌아서자 오미란이 문가에 서서 진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패등대 쪽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진구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에 등대 쪽 들풀이 묻어 있어서요. 그쪽 길에만 자라는 풀이거든요. 오미란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혹시 박 영감님 만나고 오셨나요? 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오미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박 영감님과 어떤 관계세요? 진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인을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박 영감님께서 뭔가 아실 것 같았습니다. 오미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세요. 그때 차 한 잔 같이 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미란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진구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그림의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진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미란이 마당 한쪽에 작은 평상을 펴고 보리차와 함께 약식을 내놓았습니다.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마당 평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더운 날엔 시원한 보리차가 최고예요. 진구는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박 영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죽은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오미라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흉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흉터였습니다. 박 영감님은 30년 전부터 이 섬에 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름을 잘 안 밝히셨고요. 사람들이 박씨라고 부르니까 그냥 박 영감이 된 거예요. 그분 본명이 박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오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섬에는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들 무언가를 잊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죠. 진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도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미란의 손이 잔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이 섬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요. 그 사람한테 한번 엮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미라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진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진짜로 박 영감님을 도우실 생각이라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함부로 남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당하셨어요. 동네에서 친절하게 굴던 사람한테 인감도장하고 통장 한번 맡겼다가 집까지 다 넘어갔거든요. 그때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감도장하고 신분증은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꼭 가족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상담받고 처리하시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저는 그 뒤로 어르신들 보면 꼭 한 번씩 말씀드려요.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남손에 넘기지 마시라고요. 김도식 같은 사람들이 그걸 노리거든요.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김도식이 박 노인에게서 무엇을 원했는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사장님, 박 영감님도 그런 식으로 당하고 계신 겁니까? 오미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손님, 박 영감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 그대로예요. 박 영감님은 서류상으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박 영감님 이름으로 계속 돈을 움직이고 있어요. 진구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 움직이는 돈. 그리고 그 돈 한가운데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이 어딘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장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항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낡은 창고 한 채가 햇살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항구 끝에 오래된 수산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 김도식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요. 다들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는 곳이에요. 진구는 그 창고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그 창고에 가봐야겠습니다. 오미란이 깜짝 놀라 진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거기 정말 위험해요. 어르신 한 분이 저 때문이 아니라도 매일 밤 떨고 계십니다. 제 할아버지도 어쩌면 거기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장님, 오늘 밤만 저를 모른 척 해주십시오. 오미라는 한참 동안 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천천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항구 끝 낡은 창고에서는 한 청년의 손에 들린 작은 손전등 불빛이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항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흐릿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닷물이 부두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진구는 검은 옷차림으로 항구 끝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와 휴대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낡은 수산 창고는 항구의 가장 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은 녹슨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입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진구는 창고 옆 작은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소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창고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그물과 어구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나무 칸막이로 막아둔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진구는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오래되어 헐거웠습니다. 진구는 가방에서 작은 도구 하나를 꺼냈습니다. IT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시절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몇 분 후 자물쇠가 작은 소리와 함께 풀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금고도 보였습니다. 진구는 먼저 책상의 서류부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은 대부분 어업 관련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
깊숙이 끼워진 두꺼운 장부 한 권이 진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은 장부였습니다. 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씨 70세 무연고, 이씨 68세 가족 단절, 박씨 73세 사망 처리, 최씨 75세 치매 진행. 수십 명의 이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옆에는 작은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진구의 손이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진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만석 76세 행방불명. 그 이름 옆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3억 원 미수령. 진구의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 어두운 창고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야? 진구는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따뜻한 손길. 그 손이 어디선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떨리게 했습니다. 진구는 휴대폰을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한 장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그리고 또렷한 김도식의 목소리. 오늘 밤 안에 다 정리해야 돼. 박영감 도장 문제 더 끌면 안 돼. 진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재빨리 장부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고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진구는 사무실 안쪽 구석에 쌓여있던 어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김도식과 어제 봤던 덩치 큰 사내, 그리고 처음 보는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3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도식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박영감, 이번 주 안에 정리한다. 도장 안 찍으면 그냥 진행해. 어차피 그 노인 죽은 사람이야. 서류상으론. 덩치 큰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어제 그 노인 집에 누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을 사람이 봤다더라고요. 김도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젊은 남자라고만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것 같던데요. 김도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강만석 손자다. 분명히 그 노인 죽기 전에 손자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놈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우리가 한 일 다 알아내기 전에 처리해. 진구는 어구더미 뒤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구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오미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진구는 황급히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창고 안에서는 충분히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김도식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세 사내가 일제히 진구가 숨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진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구 덤이 뒤에서 일어선 진구를 보고 김도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진짜 왔네. 강만석 손자. 진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김도식은 한참 동안 진구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글쎄, 어디 계시려나? 여기 장부에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다 봤습니다. 3억 원, 그게 뭡니까? 김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놈 보면 안 될 걸 봤구나. 덩치 큰 사내가 진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진구는 저항해 보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폐여객선으로 데려가.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진구는 사내들에게 끌려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항구 전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진구가 끌려간 곳은 항구 한쪽에 버려진 폐여객선이었습니다. 오래전 운항을 멈춘 그 배는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갑판 위로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진구를 배 안쪽 작은 선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식이 진구의 앞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강만석 손자, 솔직히 말해. 어디까지 알고 있어? 진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안 해? 그럼 내가 하나만 알려주지. 내 할아버지 말이야. 40년 전에 여기서 사라진 사람이야. 진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섬 앞바다에서 40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 여객선 침몰 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있었지. 내 할아버지도 그 중 하나야. 그리고 박영감도. 두 사람은 같은 사고의 생존자였어. 진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40년 전의 침몰 사고. 할아버지와 박 노인이 같은 사고의 생존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보상금이 3억 원이었어. 그런데 내 할아버지는 그 돈 한 푼도 못 받고 사라졌지. 왜 그랬을까? 진구는 김도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았으니까. 김도식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빼앗았다고? 아니, 우리는 그냥 주인 없는 돈을 정리한 것뿐이야. 죽은 사람의 돈은 누군가는 가져야 하잖아. 진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여객선 갑판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지팡이가 갑판을 두드리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김도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박영감이 여기까지 왔어? 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백발의 노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단하고 깊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여객선 선실 안. 박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빗물이 그의 백발을 따라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든 작은 녹음기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김도식이 박 노인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감,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이 빗속에.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구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내주게. 보내달라고? 박영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노인은 손에 든 녹음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자네들이 했던 말 다 들어있네. 지난 3년 동안 자네들이 내 집에 와서 했던 말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음해뒀어. 김도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박영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기억을 잃은 척했지. 그래야 자네들이 마음 놓고 떠들 테니까. 나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자네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진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박노인의 모습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수룩하던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깊은 눈빛을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식이 덩치 큰 사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녹음기 빼서 빨리. 덩치 큰 사내가 박노인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폐여객선 갑판 위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전원 그 자리에서 멈춰. 경찰입니다. 김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덩치 큰 사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빠르게 사내들을 제압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하네.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진구는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솟아올랐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경찰이 여기까지. 박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여인숙 사장이 도와줬어. 자네가 창고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내게 전화를 했지. 그리고 우리 둘이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었거든. 그제야 진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이 보낸 그 문자도 박노인의 갑작스러운 등장도 모두 미리 짜여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김도식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김도식? 사기, 명예도용,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도식이 발버둥치며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영감, 이렇게 나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자네 정체 내가 다 알고 있어. 박노인은 김도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정체? 내가 누군지 자네가 안다고? 아니, 자네는 모르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말할 거야. 김도식이 경찰관들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갑판 위로 사이렌 불빛이 푸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실 안에는 박노인과 진구만이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그대로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자네 앉게 해.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어. 진구는 박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은 한참 동안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이었어. 1984년 여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렸지.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슬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작은 여객선의 항해사였어. 자네 할아버지는 그 배의 기관사였고 우리 둘은 정말 가까운 친구였지. 매일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바다를 보며 살았으니까. 진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갑자기 침몰했어.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하려고 애썼지. 그런데 그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배 회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낡은 배를 운항한 거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들에겐 그저 돈이었지. 자네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냈어. 증거까지 모았지. 진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러 가던 길에 누군가에게 쫓겼어. 그래서 자네 할아버지와 나는 결심했지. 서로의 이름을 바꾸기로. 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다른 사람은 새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그래서 어르신이 박 노인이 된 거였군요. 그렇다네. 나는 사실 박 씨가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따로 있지. 그리고 자네 할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살았어. 강만석이라는 이름은 사실 내가 쓰던 이름이었어. 진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사실은 박 노인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럼 제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요?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한경수였어. 그분이 그 사건의 진짜 증인이었지. 박 노인은 품 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 노인의 젊은 시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구가 어린 시절 본 적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진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평생을 본인 이름으로 살지 못하신 거였군요. 그렇다네. 자네 할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고 본인 이름을 버린 거야. 자네 아버지도 자네도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만약 그분이 진짜 이름으로 살았다면 그쪽 사람들이 가족까지 찾아왔을 거야. 진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늘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구야, 사람은 말이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 3억 원은 도대체 뭡니까? 박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 보상금이야. 침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나라에서 뒤늦게 지급한 돈이지. 자네 할아버지 몫이 3억 원이었어. 그런데 자네 할아버지는 신분을 숨기고 사셨으니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김도식이 그 돈을 노린 거였군요. 그렇다네. 그자가 어디서 그 정보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도용해서 그 돈을 빼내려고 했어. 그리고 그 외에도 무연고 노인들 수십 명의 이름으로 같은 짓을 하고 있었지. 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어느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진짜 이름으로 돌아갈 거야.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직접 말할 거야. 진구는 박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싶습니다. 박 노인은 진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자네 할아버지가 자네 같은 손자를 둬서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어. 폐여객선 갑판 위로 새벽의 첫 햇살이 천천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둬두었던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쏟아지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햇살이 항구 마을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짠 내음을 싣고 마을 골목 사이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을 회관 앞 공터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항구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도식이 경찰에 소식, 폐여객선에서 수십 명의 노인 이름이 적힌 장부가 발견됐다는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감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소식, 평상에 앉아있던 칠성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영감이 진짜로 사람들 앞에 선다고? 옆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본인이 직접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했다는구만. 마을 회관 안쪽에서 진구가 박 노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오늘따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흰색 셔츠와 회색 바지였습니다. 백발은 단정히 빗어 넘겨져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오미란도 진구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박 노인이 들고 있던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 노인에게 쏟아졌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팡이가 마른 흙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저를 박영감이라고 불러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진짜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강만석입니다. 40년 전 이 섬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의 항해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숨겼다는 사실에 다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배회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낡은 배를 띄운 인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제 친구 한경수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와 한경수는 서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경수는 강만석이 되었고 저는 박 씨가 되어 이 섬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누군가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도식입니다. 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늦게 나섰습니다. 제가 진작 용기를 냈더라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그 모습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구가 박 노인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강진구입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한경수의 손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하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진구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진짜 이름을 이 마을 분들 앞에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할아버지 한경수와 여기 계신 강만석 어르신께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에서 함께 살아왔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진짜 이름이 드디어 햇빛 아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진구와 오미란이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 확보한 녹음 파일과 장부 사진이 김도식 일당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진구는 오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오미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박 영감님께 빚이 있었어요. 40년 전 그 사고로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박 영감님이 그때 제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구하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 영감님을 그렇게 챙기셨던 거였군요. 네. 그런데 어제 손님이 박 영감님 손잡벌 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저도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요. 오미라는 잠시 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진구 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남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김도식 같은 사람들이 항상 그걸 노리거든요. 꼭 가족이나 동사무소, 공공기관 상담받고 처리하셔야 해요. 네, 사장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김도식 일당이 무연고 노인 수십 명의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40년 전에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은 뒤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노인, 아니 강만석 어르신도 4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구는 할아버지 한경수의 무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묘비였습니다. 강만석 어르신은 그 묘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경수야, 내가 자네 이름을 너무 오래 갖고 있었네. 이제 자네 이름은 자네에게 돌려주네. 그리고 자네 손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네. 자네가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무더운 여름 새벽, 강만석 어르신과 진구는 항구 끝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만석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구야, 사람은 말이다. 돈보다 자기 이름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거든. 내가 40년 동안 그걸 잃고 살아봐서 알아. 진구는 강만석 어르신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묻어둔 따뜻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어르신, 할아버지께서 평생 무엇을 지키며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만석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발 옆으로 새벽의 첫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진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3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까지 버린 한 사람의 깊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통장은 절대로 남의 손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서류는 꼭 가족이나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은 친절을 가장한 사기는 우리 가까이에 늘 숨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한번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어쩌면 한 분의 인생을 지켜드릴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